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는가 싶더니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향한 관세 부과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하락 전환했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다시 관세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후 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세 나라와 협상을 위한 도구는 없다며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원유와 가스에 대한 관세도 부과할 방침을 밝혔고요. 지난해 12월 PC 물가도 발표됐습니다. PC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6%로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그다지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적었습니다. 다만 10년물 미국채 수익률 소폭 상승하면서 4.5%는 여전히 지켜지고 있고요. 캐나다 달러, 또 멕시코 페소 등 관세 부과를 받은 나라들뿐만 아니라 유로화까지 지금 급하게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코스피는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굉장히 거셌습니다. 중국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내놓은 AI 모델 R1이 뉴욕 증시에 충격을 준 데 이어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0% 가까이 급락했고요.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줄줄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딥시크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 돋보기에서는 금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 지원에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딥시크 쇼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증시 변동성 장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장 초반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온 PCE 데이터에 강세로 출발하던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강행 발언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75%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 0.28% 내렸습니다. 총 상위 종목들은 흐름이 엇갈렸던 가운데 애플과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거래일에 호실적을 공개한 애플은 장 초반 4% 넘게 급등했지만 결국 0.67% 떨어졌고요. 엔비디아도 젠스망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다는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지만 결국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또 시총 6위부터도 보면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메타가 0.32% 올랐고요. 테슬라와 브로드컴이 각각 1.08%, 2.6% 올랐는데요. 다만 일부 빅테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은 지난 금요일에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던 것은 아까 언급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시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동안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 도구로만 쓸 것이라는 생각에 안도했지만 관세 정책 부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자 시장 불안감이 급격히 커진 것인데요. 백악관에서는 현지 시간 금요일에 예고한 대로 당장 2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보도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 또 중국 측 모두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월 PCE 데이터는 무난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큰 쇼크를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수치는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직전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우선 헤드라인 PCE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로는 2.6% 오르면서 11월 수치보다 높아졌고요. 또 근원 PCE도 한 달 전보다 0.2%, 1년 전보다 2.8% 오르면서 11월에 비해서 역시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근원 PCE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봤을 때는 0.156%로 월가 예상치였던 0.18%보다 낮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데이터는 디스인플레이션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도 12월 PCE 지표는 연준이 금리 동결 기조를 바꿀 만한 이유를 전혀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CMC 마켓의 수석 시장 분석가는 이번 데이터는 연준이 금리를 언제 인하할지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했고요. 벨 웨더웰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상승했습니다. 컨설팅 그룹 EY는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올해 0.4%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우려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3%포인트 올랐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도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주시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 하락하던 유가는 백악관에서 관세 정책을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급반등했는데요. 다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인식에 국제유가는 서서히 내려오면서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2달러, 76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는 트럼프 관세 정책 부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지표들과 기업 실적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특히 핵심 지표는 현지 시간 금요일에 나올 1월 고용보고서인데요. 이번에는 지난 12개월 데이터의 수정치도 함께 나오는 만큼 그동안 강했던 노동시장 데이터가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현지 시간 화요일에는 알파벳, 목요일에는 아마존 실적이 공개될 예정인데 AI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갔던 알파벳과 아마존이 앞으로도 큰 규모의 투자를 이어나갈지 지켜보시죠.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의 보편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을 두고 미국 주요 언론들은 명분 없는 경제적 공격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중국을 차치하고라도 이웃 국가들을 향한 트럼프의 이 같은 경제적 공격에 대한 정당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트럼프는 관세 자체를 선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마약은 단지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에게 관세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현대 들어 관세는 거의 항상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며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취한 관세 조치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협상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가 미국 내 물가를 올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북미 지역에 긴밀히 통합된 석유 시장을 교란시키고 미국 운전자들 휘발유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지적했고요. MBC 뉴스도 새 관세 부과로 자동차와 전자제품, 목재 등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경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짚었습니다. 뉴욕기자신문은 이 같은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으로 금과 구리가 미국으로 빠르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현상을 예의주시했습니다. 특히 미국 뉴욕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영국 런던에서 매매되는 가격의 차이가 이전에 몇 배에 달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짚었는데요. 뉴욕과 런던 두 시장의 매일 오후 1시 가격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10월에서 11월에는 그 차이가 온스당 최대 20달러 정도에 그친 반면 12월부터 격차가 확대됐고 올해 1월 말에는 뉴욕 선물이 런던 현물 가격을 약 40달러 웃돌았습니다. 런던 현물 시장은 금 부족에 허덕이는 반면 뉴욕 상품 거래소의 금 재고는 현재 964톤으로 2년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대조적인데요.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폭탄 관세에 대한 경계심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금이 직접적인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불안감에 투자자들이 금을 미리 확보하려는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해석이고요. 산업과 밀접한 비철금속인 구리 시장에서는 금 시장보다 더욱 강한 경계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의 구리 재고는 6년 만에 최대 수준이고 거래되는 가격 역시 런던보다 톤당 약 600달러 더 비싸 연초 대비 격차가 8배에 달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글로벌 기업들 역시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영국 석유 공룡 쉘을 비롯해 명품거인 루이비통, 모에네시 등 유럽 주요 기업들과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의 정책에 발맞춰 관세 충격 완화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루이비통, 모에네시는 미국 보석 브랜드 티파니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서 미국 현지 공장 설립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영국 시총 2위 기업인 쉘도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는 트럼프에 맞춰 미국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스텔란티스는 트럼프 취임 전부터 미국 투자를 결정하고 50억 달러라는 거금을 쏟아붓기로 한 데다 감원 결정을 번복하기도 했고요. 현대차도 생산 현지화 카드를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유럽의 과한 규제에 시달리던 기업들이 트럼프의 친기업적 규제 완화 정책과 더불어서 미국의 관세 위협까지 겹쳐 너나 할 것 없이 투자 러시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 도지의 입김이 한층 더 커지겠습니다. 머스크의 측근들이 연간 5조 달러, 우리 돈 7,300조 원 규모의 연방 예산 지출을 통제하는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권을 손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도지 관계자들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했다 보도하면서 이로 인해 머스크가 정부 예산 지출을 감시하고 필요시 제한할 강력한 수단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시스템을 운영할 역량은 갖추지 못했고 정부 결제를 차단한 사례도 아직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 결제 시스템은 연방정부로부터 연금이나 세금 환급, 급여 등을 받는 미국인 수백만 명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까닭에 역사적으로도 엄격히 통제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인물들이 이런 민감한 시스템의 접근권을 가져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 한편에선 머스크의 측근들이 연방정부의 인사관리처를 장악해 일부 직원의 전산 시스템 접근을 차단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퍼스트 버디 머스크의 입김은 날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딥시크 쇼크는 결국 우리 증시도 덮쳤습니다. 뉴욕 증시에서의 폭락을 두고 딥시크의 출현을 우리 증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역시나 반도체주, 특히 AI 하드웨어 관련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빅테크의 AI와 비슷한 성능을 보이면서 고부가 가치를 지향하며 성장한 AI 밸류체인의 성장성과 경쟁력에 의구심이 제기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또 그 전날 있었던 삼성전자의 실적도 아쉬움을 자아냈는데요.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2조 9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의 5세대 HBM 공급 승인을 얻었다는 소식에도 하락하면서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약세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KC텍이 11% 넘게 하락했고 SK하이닉스 9.86%, 이오테크닉스가 9.41% 하락했고요. EST도 9% 넘게 또 제너셈도 8.8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딥시크의 출현은 국내 AI 관련주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오픈 AI의 챗 GPT 개발비의 10분의 1에 불과한 비용으로 이에 필적한 제품을 만든 것이 확인되면서 AI 기술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국내 AI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난 테크놀로지의 경우 AI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텍스트 AI와 비디오 AI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워크와 스마트 라이프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또 플리토는 지난주 콘텐츠 발송 서비스 기업 자버와 AI 다국어 커뮤니케이션 기술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주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관련주 더 살펴보면 호재에 있었던 플리토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24.45%,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22% 넘게, 솔트룩스 18.16%, 바이브 컴퍼니가 16.54% 강세 보였습니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보안주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미 AI 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 공격 또한 진흥화되고 있어 AI 기반 보안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딥시크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캐나다 보안 전문 매체인 바이오메트릭에 따르면 딥시크의 AI 모델이 에너지망과 금융망 등 주요 기반 시설에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같은 데이터 유출 위협에 MS와 오픈AI도 딥시크 조사에 나섰죠. 우리나라 센즈랩의 경우 MS와 협력해서 차세대 AI 기반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사이버원이 19% 넘게 올랐고요. 센즈랩 14.44%, 모니터랩이 12.07% 올랐고 이스트소프트가 11.24%, 오픈베이스가 7.48% 시세 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주도 강세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첨단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휴머노이드와 같은 첨단 미래 로봇 개발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표이사 직속의 미래 로봇 추진단도 신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국내 유망한 로봇 AI 플랫폼 업체에 대한 투자 협력을 통해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고도화에 나설 계획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휴머노이드를 중심으로 로봇 산업 성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라운테크가 상한가 기록했고 SP 시스템스가 24.24%, 하이젠 R&M이 22% 넘게 올랐고 호재에 있었던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21.26% 올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SPG도 12%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설 연휴로 인해 단 하루만 열린 국내 증시는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를 괴롭힌 딥시크 충격에서 피해가나 싶었지만 우리 시장은 한 번의 악재를 흡수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쉽진 않아 보입니다. 딥시크 여진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기업 실적 발표 등을 모두 소화해야 하는데요. 2월의 첫 거래일 문을 열기 전에 전 거래일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들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510선까지 밀렸습니다. 0.77% 하락했고 코스닥은 크게 하락하면서 출발했지만 장 막판에 회복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딥시크 쇼크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와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코스피 쪽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지난주 딱 하루만 시장이 열리다 보니 밀린 매물들이 한꺼번에 출회됐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 외국인은 31일 하루에만 1조 2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면서 4개월여 만에 가장 큰 순매도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기관이 2,8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였고 개인이 9,600억 원 넘는 사자세를 보이면서 장중에 지수 낙폭을 메꿨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3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기관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3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300억 원 가까운 팔자세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대형주들은 딥시크 이슈를 소화하며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동안 AI 랠리의 수혜가 가장 컸던 SK 하이닉스가 10% 가까이 급락했고 삼성전자도 2%대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시총 10위에 있는 네이버가 오랜만에 6% 넘게 상승했는데요. 딥시크의 비용 절감이 B2B에서 B2C의 확산을 용이하게 하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키운 영향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호공업 같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딥시크 이슈에서 벗겨 있으면서 또 금리 안정의 수혜를 받는 성장주들이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고가 경신하면서 20% 넘는 시세 분출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계획을 공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밖에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과 HLB, 리가켄바이오, 삼천당 제약 등이 모두 상승을 켰습니다. 환율은 다시 급등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1원 40전 급등하면서 1,452원 7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딥시크 쇼크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의지를 재차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후 레벨을 더 높인 환율은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1,457원 선까지 상승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는 10% 관세 부과를 시작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108선 중반까지 튀어오른 영향입니다. 오늘 외환시장 또 한 번 오르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우리 증시 부담이 커졌습니다. 과거 트럼프 일기 때도 관세 전쟁이 시작되자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 코스피 지수가 2,600에서 1,996포인트까지 밀렸었죠. 그래서 이번 주는 관세와 무역 분쟁에 대한 경계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미국의 1월 고용 보고서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에 몰려 있는데요. 1월 FMC를 소화하면서 매크로 민감도가 낮아졌는데 지표들이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지 않는다면 분위기 반전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올해 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LG CNS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데요. 이 부분도 확인하시죠.
실적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기업들이 대거 4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오늘은 LG화학과 현대오토에버, 포스코그룹주들이, 그리고 내일은 하나금융지주와 카카오페이를 비롯해서 금호석유, HD현대인프라코어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수요일에는 GS리테일, 카카오뱅크, KB금융 등이, 그리고 목요일에는 신한지주와 현대글로비스, SK이노베이션 등이 실적을 공개하고 금요일에는 네이버와 롯데케미칼, 한국항공우주 등의 실적 발표가 이뤄지는데요. 더불어서 뉴욕 증시에서 알파벳과 퀄컴, ARM 등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도 있는 만큼 딥시크 충격을 벗어날 수 있는 추가 재료가 공급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편 전 거래일 시간외 거래에서는 탄소 중립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앞으로 은행과 보험사, 기금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 국민연금도 시장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입니다. 오늘장까지 관련주 상승세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딥시크 쇼크를 소화하고 나니 이번엔 트럼프와의 무역 전쟁이 악재로 다가왔습니다. 외국인 수급과 환율 예의주시하시면서 오늘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딥시크 쇼크였고 또 이번에는 지금 주말마다 체크해야 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주말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가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또 증시에 많은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나마 이렇게 상승세로 주말 거래 마감하나 싶었던 이제 뉴욕 증시 그렇게 꺾였고, 지금 지수선물 흐름을 보니까 더 충격적이네요.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양상인데 오늘 이제 주초 본장이 열리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물 거래 흐름으로 봐서는 미국 장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강행 이걸 갖다가 이제 빌미로 해서 결국 조정으로 들어가야 되나 싶은 뭐 그런 정도까지 와서 우리가 아직 뭐 연휴를 지나면서 그동안 좀 짚어봤어야 될 미국 변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변수가. 예. 네, 오늘 한번 좀 차분하게 한번 그걸 한번 짚어보는 날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저희 이제 두 번째 만남입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나오셔서 아주 좀 신선한 이렇게 비유를 제시해 주셨는데 아니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일단 미국 내에서도 뭐 아까 우리 글로벌 비즈니스 소개도 했습니다만 월스트저널을 비롯한 미국 주류 언론들도 비판적이고 아마 일반 미국 국민들까지도 글로벌리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다소 좀 의아스러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관세라고 하는 건 이제 충격이 좀 큰 네. 이슈긴 하죠. 네. 지금 네. 아까 앵커님께서 살짝 소개시켜 주셨지만 미국 프리마켓에서 지금 한 1%, 2% 지금 그러네요. 마이너스로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네. 낙관주의적이냐 비관적이냐 뭐 닥터둠도 있고 뭐 있지만 네네. 저는 낙관주의자이고 싶거든요. 경제라고 하는 게 수천 수만 가지 요소가 믹스가 돼서 굴러가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뭔가 그 안 좋은 그림이 있더라도 좋은 구석을 찾아서 투자 기회를 찾는다는 입장에서 저는 낙관주의자이고 네네. 싶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조정이 있을지 예. 뭐 내재된 변동성에서 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편향이 좀 내재된 변동성에 불과하다라는 편향이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거는 저가매수의 기회일 것이고 네. 우리가 보통 조정, 커렉션이라고 하면 고점 대비 한 20-30% 빠지면서 상당 기간 오래 가는 게 조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조정까지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이따가도 자세히 언급이 되겠지만 이번에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다가 25% 관세를 부과하고 네. 중국에는 10% 관세 부과를 예. 했단 말이죠. 예. 뭐 장황한 설명보다는 미국 소비자들이 사는 제품의 가격 기준으로 보면 네. 그럼 굳이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을 굳이 안 사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국 수출업자 입장에서 보면 우회하기 위해서 멕시코라든가 캐나다를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제 이런 그림을 좀 크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확실히 주적은 중국이구나. 이제 가까운 우방들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수출에 뭐 어디 자료를 보니까 수출의 70%인가가 대미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지금 저 분기별 연율한 성장률 자체가 거의 0%, 0.에서 0.5%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거기는 이제 속된 표현을 조금 만만한 동맹에다 세게 때려놓고 이제 뭔가 중간에 합의점을 찾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언급되겠지만 일기 때도 그런 식으로 풀어갔었거든요. 네네. 문제를. 이제 이걸 한번 중국한테 너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여기서 더 세게 갈 거야라는 네. 걸 살짝 던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황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주가 지수가 결국은 얼마나 빠질 거냐 저는 그렇게 길게 갈 거라고 보진 않고 있고 빅스 지수라든가 제가 주로 보는 스큐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블랙스완 지수라고 네. 하죠. 아주 그 시장에서의 예상하지 못하는 굉장히 큰 어떤 테일 리스크를 반영하는 인덱스인데 방금도 제가 대기하면서 방금 보니까 오히려 더 빠지고 있어요. 스큐 지수 같은 경우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이거를 큰 조정의 빌미로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오늘 현재까지의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 관세 부과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수출하는 규모가 한 3,200억 달러인데 캐나다에서 이제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캐나다 측에서 또 미국에 수출하는 그 제품 규모에 대해서 한 30억 달러 정도면 25%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게 3,200대 30억 하면은 실제로 보복 관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당연하죠.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다 이 얘기잖아요. 저는 펀더멘털 리스트로서 예. 그렇게 경제 펀더멘털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또 하필이면 또 2월 4일부터라고 했을까요? 6월 4일. 글쎄요, 뭐 날짜로는 잘은 제가 거기까지는 미국이 한치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참 이게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양반이 분명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네네. 예. 사실은 그 부통령이 이번에 그 월스트리트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비판적인 오저에 대해서 한마디 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공약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냐. 그러니까 예. 한 하루 이틀 있다가 이걸 예. 조금 다시 스텝 백워드 하더라도 뭔가 쇼잉오프 했다는 느낌도 살짝은 듭니다. 예. 근데 감히 제가 그거를 뭐 며칠 있다가 다시 푸는 방식으로 완화를 시킬 거다라는 전망은 제가 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근데 트럼프나 이따가 또 FMC도 언급이 되겠지만 제롬 파월 트럼프가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지금 인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두 분이 미국 경제가 뭐 지금도 워낙 세긴 하지만 미국 경제가 나락으로 또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훼손되는 조치를 계속 취할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좀 전에 화면 자막에서도 나왔는데 그 이제 미국이 캐나다산 그 에너지 원유에 대해서만 25%가 아니라 10% 관세 부과인데 이것도 사실은 캐나다 입장을 어느 정도 좀 배려해줬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게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원유를 제외하고는 이제
무역 수지로 봤을 때 흑자라는 거죠. 캐나다 대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캐나다 쪽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원유가 워낙 비중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25%가 아니라 10%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숨통을 또 그럼요. 틔워준 거란 해석이에요. 그게 전형적인 일기 때부터 제가 예. 쭉 트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형적인 트럼프의 정책 스탠스입니다. 아주 요란하게 레토릭을 막 그러니까요. 던져놓고 예. 실질적으로는 또 살살 이렇게 예. 숨구멍이라고 하죠. 숨구멍을 좀 틔워주는 뭐 이런 식의 조치가 요번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스탱 트리도 지금 캐나다 총리가 방금 영상이 나왔습니다만 저분도 옛날에 그 참 샤방샤방 하던 거기에서 세월이 좀 흘렀구나. 진짜 그때 이방카가 완전 눈이 뿅 했는데 그 정도. 아니 저 양반 저 총리 그만둔다 한 지 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둔다고 스스로 이제 사퇴했고 제가 조금 비판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트리도에게. 트리도 총리가 네. 시작할 때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시작했죠. 네네. 재임 기간 동안에 캐나다 경제를 거의 아주 좀 망가뜨리는 말아먹었죠.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갖고 아니 있습니다. 그만둔다 했는데 아직도 계속 총리로 그거 하고 있고 이제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아직도 남아 아직도 있으니까요. 그 후임을 노리는 사람 중에 재밌는 사람이 있더만요. 마크 카니 BOE 영남은행 총재했던 네네. 거기가 내가 트리도 다음으로 총리 한번 해볼까 이 소리까지 나오던데.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좀 그거 한 게 누가 봐도 저 관세를 갖다가 저렇게까지 그거 하는 게 명분은 그거예요. 왜 그동안 요구했던 펜타닐 같은 마약류가 막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막 미국 사회로 들어오고 불법 입국자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걸 조치를 못 하느냐. 내가 얘기한 지가 언젠데 이런 얘기예요. 네. 뭐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미국 내에서조차도 이 좀 뜬금없다. 이유가 약하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느냐. 이건 뭐 맞는 쪽도 아프지만 때리는 우리 미국도 아프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 이런 조직도 이런 뉴스도 보면은 미국의 국제개발처라고 USAID니까 USAID라고 읽어도 될 것 같네요. 여기가 직원이 무려 10,000명이랍니다. 직원이 10,000명이고 연간 예산이 428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62조가 넘는데 도지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에 머스크가 이제 또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대충 뭐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국제 개발처라 해서 해외 원조를 하는데 이 눈먼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맞습니다. 이걸 한번 칼대 보겠다는 게 도지 같은 걸 만든 그건데 네. 여기서 이 USAID의 그 뭡니까 자료를 갖다 시스템 접근을 하려고 했더니만 그 고위 관료 둘이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머스크가 직위 징계를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결국 가게 됐는데 이런 뉴스들에서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나 머스크가 뭘 하겠다는 건지는 저는 느낌이 와요. 술술 새는 게 엉뚱한 대로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너무 많은 예산 이런 거 줄이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별로 미국 국민들한테 좀 설득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미국의 가뜩이나 그 트럼프의 비우호적인 그런 쪽에서는 일단 까는 거예요. 머스크를 까고. 이런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관세 쪽도 그렇게 좀 설득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없어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앵커님 의견에 제가 반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이번에 뭐 2월 4일 날 관세 저한테는 그렇게 놀라운 뉴스는 아니었거든요. 네. 왜 뭐 그러냐 하면 말해왔던 거니까. 네. 그 지난 1년 내내 대통령 선거 공약 또는 2년 3년 전부터 아젠다 47을 통해서 네. 도널드 J 트럼프.com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주 주요한 의제로 지난 4년 내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걸 미국 국민은 바이한 거거든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그렇죠. 됐으니까. 그랬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새로운 뉴스가 또는 어떤 그 테일 리스크를 유발하는 이런 아주 그 예상치 못한 뉴스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띄워주실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저는 그래서 그 데이 원 행정명령 했을 때 그날 77개인가의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78개라고 했는데 제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일일이 세봤는데 77개. 그러니까 77개였어요. 그래요? 77개. 77개 중에 제가 아주 저 개인적으로 조금 터치했던 거는 규제 동결, 연방 공무원 채용 동결, 행정명령 이런 것들 쓸데없는 거 다 다시 재검토해. 그래서 아주 작은 정부를 실천하고 있고 그 아까 좋은 표현해 주셨는데 세고 있는
예를 들면 뭐 그 기후 협약 같은 거 바로 탈퇴해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 기후 협약을 조인하면서도 국제 기구에다가 미국 입장에서 보는 정말 그 공중으로 날아가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예. 있었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훨씬 효율화시키고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고 있고 이러면 결국은 시장에는 훨씬 더 긍정적인 스탠스 아니겠나. 저는 그런 시각을 좀 갖고 있죠 지금.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 동의를 좀 구하고 이렇게 네. 좀 스무팅 아웃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좋은 말씀해주셨지만 저는 그 두 번째 강조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선거 공약 기간 내내 했던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공약대로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절대 친 트럼프는 아니고 친미는 아닙니다. 네네. 대신 그 미국을 대학원에서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네. 뭐 공약대로 잘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럼 이 대표님, 저의 이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유권자들이,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많은 공약 가운데 관세를 매기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좋아했다기보다는 그 외에 트럼프가 만들고 싶은 미국, 그것에 더 환호했던 것이고 트럼프를 지지한 미국인들 가운데에도 저런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왠지. 분명히 있겠죠. 그죠?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관세를 부과하고 또 상대 국가에서는 보복 관세를 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물가가 뛸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보세요? 굉장히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예. 지금 요 슬라이드를 꼭 한번 띄워주시기 네. 바라는데 사실은 앞으로 물가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네, 아무도 네.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지난 1기 때 어땠는지를 한번 보고 우리가 반면 네. 교사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2018년, 19년 2년 동안 잘 기억해 보시면 그때 7, 8, 9월 달 2018년 그리고 2019년 5월, 7월, 9월인가요? 8월, 9월에서 뭐 800 몇 개 품목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난리가 예. 났을 때예요. 예. 그때. 이 관세라는 게 전혀 우리 인식에도 없다가 이 트럼프가 와서 그냥 난리가 났을 때거든요. 그때 우리가 막연하게 물가가 굉장히 심하게 떴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최근에는 몇몇 그 교수님들 통해서 이제 심각하게 이렇게 물가가 뛰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실제로 수치로 확인해 보시면 CPI YY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18년 관세 부과하기 2달 전에 2.4였다가 5월 달에 첫 관세 부과한 다음에 2.7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달에 2.5로 다시 떨어지죠. 네네. 그러니까 7, 8, 9월 달 한참 부과를 할 때조차도 2.7로 살짝 떴다가 다시 2.5로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2019년 1%대로 다시 쭉 안정을 찾죠. 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뭐 CPI 먼스 월간 물가 추이는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네요. 심지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2018년 3월 달에 2.7% 수준이었다가 2018년 10월 당시에 3.06% 떴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국채 금리라고 하는 건 심리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 많이 반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첫 번에 출연했을 때도 1월 13일 날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4.4 수준이었다가 갑자기 한 30bp 뜨면서 4.803 갔다가 네. 지금 다시 떨어져 있단 말이죠. 예. 패턴이 비슷해요.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틀리지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DXY 달러화는 90불이었다가 2019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합니다. 그러네요. 98.9포인트까지 갔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관세를 부과했다고 해서 1기 때는 적어도 그렇게 실제로 물가가 굉장히 심각하게 뜨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고 그때 효과가 어떤 효과였느냐를 뜯어보니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쭉 스터디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달러 강세였다는 얘기죠.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 달러 강세가 반면에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입 물가를 상쇄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다 이거는 캐피탈 그룹에서 분석했던 네. 내용입니다. 작년 연말 자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일기양시에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미 수출하는 게 막히니까 물건이 남아 돌 거 아니겠습니까? 덤핑해서 글로벌리 디플레이션 효과가 분명히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 확실히 다른 문제는 그때도 제가 생산성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생산성이 지금 2.2% 기록하고 있어요. 요번 주에 생산성 발표되는데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아마 2%대가 나올 것 같아요. 2%대면 이게 얼마나 센 거냐면 역사적인 평균이 0%에서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분기 상승률 자체가. 그럼 그때 일기와 지금 또 다른 거는 생산성이 굉장히 높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관세 통해서 수입 물가 상승하는 걸 분명히 상쇄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근거를 통해서 작년 연말에 캐피탈그룹도 뭐 한 4,000조 운용하는 굉장히 존경받아 마지 않는 하우스입니다. 캐피탈그룹에서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 보편 관세가 10에서 20% 부과가 되더라도 예. 자기네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2025년 한 해 CPI 연 기준으로 1%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달러 강세 또는 그 중국의 덤핑을 통해서 글로벌 디플레이션 효과 이런 걸 감안하면 1%에서 0.4%는 상쇄될 거다. 그래서 0.6% 정도 맥스 월스트 케이스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데 연 0.6%면 월간으로 볼 때 0.05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 경제가 지금 3%대를 구가하고 있고 지난 4분기에 뭐 2.3% 적어졌다고 하지만 풀리어로 2.8% 성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이 1.5에서 1.8% 성장하는 게 역사적 평균이에요. 예.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월간 월스트 케이스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0.05 정도 되는 거니까 예. 이걸 버티지 못할 미국 경제의 체질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환율을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게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고 타이밍의 문제였지만 결국은 실행할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네. 시장의 반응은 아주 폭발적입니다. 캐나다 달러하고 멕시코 페소가 오 환율이 그냥 급락을 예, 네. 그 가치는 급락하고 환율 자체는 그냥 위에 막 불기둥이 생기고 있는데 유로까지 낮아빠지고 있어요. 네. 다음 EU 쪽에다 때리겠다 해놓으니까 이 달러 강세가 좀 만만찮아 보입니다 이거. 근데 지금 이 그쪽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딜러들 입장에서도 네. 당연히 달러 캐나다 달러나 멕시코 페소 약세로 베팅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도 여파가 오겠는데. 당연히 오겠고요. 네.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달러 강세 가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말씀을 네, 그러셨어요. 짧게 말씀드렸었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환율을 우리가 볼 때는 예. 조금 이질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 달러라고 할 때는 상대 환율이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해지 수요라든가 심리적인 수요가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국가의 올곧이 이 통화의 어떤 그 인트린식 밸류라고 하죠. 내재 가치를 네. 제대로 반영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환율을 판단할 때 항상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걸 봅니다. 네네. Effective Exchange 네. Ratio라고 해서 리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쭉 트랙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10년 중반 정도, 그러니까 2015년에서 2017, 18년도가 이 글로벌 지난번에 왜 트레이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예. 드렸는데 그때가 아주 결정적인 이 반영을 했을 때거든요. 오늘 제가 아쉽게 안 갖고 왔지만 이 그 달러와 주요 통화 뭐 유로화라든가 예. 원화라든가 실질 실효 환율을 보면 2017년부터 확실히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달러가 강세가 되고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지금 그 관세 때문에 좀 업앤다운이 있어 보이시지만 이 기조적으로는 거의 10년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실질 지금. 실효 환율로 따지더라도 달러의 강세는 계속되고 기초적으로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네.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근저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나라 국가의 경쟁력이 네.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면 당연히 본질 가치 자체는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환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어떨까요? 앞서서 잠깐 보니까 좀 심리적인 측면도 많이 반영된다는 말씀 그런데 주셨잖아요. 다행히 오늘 제가 대비하면서 살짝 보니까 예. 장외 시장에서 0.5bp 예, 예. 정도 살짝 뜨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는 그거를 또 이렇게 심각하게 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주식 시장하고 네. 채권 시장 어느 쪽이 더 경제를 잘 반영하느냐라고 볼 때 네. 저는 채권 시장이 훨씬 더 잘 반영한다고 보고 있고 네. 뭐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게 매크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식은 또 심리적인 영향, 과대 또는 과소 해석을 하는 측면이 심하다면 채권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라는 네. 건 아주 그 실질적인 매크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의외 아니겠습니까? 3주 전에 제가 출연했을 때는 과대 해석 통해서 10년물 금리가 이 과대로 올랐었다면 예. 오늘은 또 모르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어느 정도 뜨긴 하겠죠. 근데 뭐 프리마켓에서 지금 주식 시장이 막 2% 1% 하락하는 거에 비하면 0.5빕스 상승한 거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게 과잉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다. 채권 시장은.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물가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PC를 보고 이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해서 뭐 안도하는 분위기고 크게 영향도 안 준 걸로 이렇게 네. 해석은 합니다만 절대 레벨 자체는 2% 목표치에 아직 못 가고 있거든요. 뭐 결론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1년 코어 PC 타겟이 2%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2% 도달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쉽지 보고 않을 있고 거다. 저희가 2년 전부터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까 제가 왜 2010년 당시부터 트레이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중국이 그동안에 디플레이션했던 예. 이 저물가를 예. 공급했던 이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이런 큰 그림으로 볼 때 이 그 물가나 그걸 반영하는 금리 자체도 과거 3, 40년 추이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피벗을 했다고 봐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포인트가 뭐 2년 전, 3년 전부터 저는 시작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물가나 금리가 과거처럼 우리가 뭐 잘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면 팬데믹 그 이전 수준까지가 10년물 금리가 거의 0.5%, 정책 금리도 0.25%였습니다. 그런 시기는 저는 안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인플렉션 포인트를 하셨는데 변곡점이 터닝 포인트하고 차이가 어떻게? 인플레이션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완전 기조적인 게 이 기조 자체가 바뀐다는 측면에서 그게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무게감 있는 표현. 예, 제가 어줍잖은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제가 보고서를 주로 영어를 네, 보고서를 네, 많이 네, 읽다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물가도 뭐 지금 띄워주시면 네. 보시겠지만 PCE 물가라든가 뭐 CPI 볼 것도 없습니다. 코어 PCE 보시면 예상에는 부합해서 시장이 다행히 큰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 그 제가 만들어 온 자료를 보시면 2015년 아까 왜 2015년 17년 지금 나오네요. 네. 여기 보시면 2015년 정도부터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추이가 보이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흐름을 좀 도도하게 긴 흐름을 좀 보고 있죠. 미 연준 입장에서는 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더 늦춰야 될 수 있는 이런 명분이 생기는 거네요. 글쎄 이거는 좀 긴 흐름이기 때문에 기늘은.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예. 조절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뭐 제가 설명이 정확하게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FMC의 정책은 제가 보는 인식은 네. 이게 그때 정책을 놓고 피벗을 하는 것이지 뭐 10년, 20년의 흐름 갖고 접근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지금 4.5라는 건 충분히 경제에 외연하는 부담스러운 수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뭐 하우스에서 보는 예.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저희는 한 3.5에서 한 4%까지는 인하시킬 거라고 봐요. 올해요? 네, 기준금리를요. 올해. 그래서 한 두 차례 정도 베이스 예. 케이스로 예. 25bp씩 두 차례 정도는 인하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역시 예측이긴 합니다. 네네. 올 그 뭐 GDP 성장률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이제 이런 추세로 계속 가서도 얼마나 더 큰 그 파급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네. 되면 안 내리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참 재밌는 게 PCE가 이번에 살짝 뜬 걸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GDP 성장률은 또 낮아졌어요. 지난 분기 3.1%에서 2.3으로 딱 떨어졌단 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 저는 미국 경제가 지금 어찌 보면 골디락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디락스. 네. 적당한 물가 하락률에 경제 성장률이 잘 버티는 이게 골디락스 아니겠습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추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예. 마지막으로 조금 좋게 해석을 하자면 이번 물가 상승률을 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3%였습니다. 어허. 4분기가 2.3%였지만 어허. 연 풀이어로 2.8%예요. 예. 그러니 우리나라 1년 경제 성장률이 1.5%가 안 됩니다. 네, 그래요. 우리나라 2배입니다. 네. 그럼 물가는 거기에 따라서 적당한 이 뭐라 그럴까요? 마트업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이번에 FMC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를 동결한 데다가 바로 FMC 직전이다 할 정도의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즉각 금리를 내려달라. 연준은 또 내 말에 좀 이렇게 귀를 기울여 달라까지 했는데 파월 의장 깡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자들이 자꾸 묻는데 그 대답하는 태도나 말투가 뭐 나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도 한 적 없고 뭐 이렇게 오히려 대통령이 무시당하는 임명권자가 여담을 하나 좀 네네네. 그 제가 작년에 좀 써먹던 스토리인데 우리가 제롬 파월을 얘기할 때 변호사가 무슨 경제 정책을 하니 이런 비판이 다소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 대단하신 분이고요. 30대 중반에 상원 의원 청문회에 가서 헤지펀드 근무할 때 그때 헤지펀드가 뭔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헤지펀드 대표가 가서 이제 두들겨 맞을 때입니다. 그때 보좌관 역할을 하시면서 상원 청문회에서 상원들을 박살냈던 분이세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번에 띄워주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제롬 파월 인터뷰를 제가 좀 정리해 갖고 온 게 있는데 네. 그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트럼프가 뭐 금리 내려라, 내가 FMC 위원들보다 금리는 더 잘한다, 뭐 이런 막 또 레토릭을 구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런 스탠스의 답이 나올 거로 기대를 했고 실제로 no comment about 트럼프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깡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식의 대응이 저한테는 굉장히 안도감이 드는 대응입니다. FMC라고 하는 곳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을 펴는 또 가장 중요한 정책 기관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관들이 시장에서 원한다고 해서 또는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 그때부터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세 이민 정책이 실제로 구체화한 이후에 어떤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지를 보고 대응하겠다. 이게 데이터 디펜던트 아니겠습니까? 데이터 디펜던트가 저한테는 굉장히 안도감이 들고 그래 잘하고 계시는군요. 이런 생각이 드는 조치 중에 하나예요. 시장이 원한다고 해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제롬 파월이라든가 FMC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9% 하락 예상되고요. 2,494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1%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720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52,4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4.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189,3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0.5%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5만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 1.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20만 2천 원이고요. 기아도 0.8% 지금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만 1,100원. 셀트리온도 0.95%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17만 8천 원. KB금융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네이버 0.2%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21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6거래일 연속 좀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오늘장에서는 또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36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2% 약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12만 8천 원. HLB도 1.2%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6만 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0.6%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2% 가까이 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호가 자체는 12만 4천 원이고 삼천당제약도 2% 약세가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18만 100원. 클래시스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리노업이 2.5%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20만 9천 원이고 슈젤 소폭 내림세 예상되고 호가는 23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와, 지금 뭐 국내 증시 좀 호가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지난 금요일에는 딥시크 쇼크, 이번에는 또 뭐 관세 쇼크, 참 쉽지 않네요. 네, 그러네요. 아유, 지금 동시효과 저 정도만으로 오늘 낙폭이 제한되기만 해도 다행이겠다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우리가 뭐 미국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진짜 풀이장 미국 지금 약간 살벌하거든요. 우리 이충강 대표님께서는 이제 일시적인 어떤 변동성 정도로 이렇게 내다보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이게 저 관세가 아니었더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좀 짧은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과매수 구간이었다 보니까 여기다 대놓고 이제 뭐 다 알고 있던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 팔 재료 나왔네 하니까 그게 좀 찝찝하긴 합니다. 환율도 많이 뛰고 했는데. 저는 지금 이제 호가 놓고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수출 기업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뭐 멕시코라든지 캐나다를 교두보로 삼는 수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직격탄을 좀 예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예,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이충강 대표님, 네. 딥시크 사태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태. 예? 그 사태라고 말씀을 좀 뭐 표현을 이상하게 했네요, 제가. 저는 뭐 일단 테크니션은 아닙니다. 네네네. 제가 보는 건 AI 산업이 AI의 파이프라인이 지속이 될 거냐. 저는 오히려 더 힘이 되는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뭐 사견임을 전제로 저는 딥식을 일단 뭐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요. 일단 저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제가 그만큼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의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된다는 거를 가장 기피하는 찝찝하죠. 사람이고요. 예.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주지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저는 뭐 중국에서 오는 사실 저희 회사는 중국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중국을 투자하는 타이밍은 자본시장을 100% 개방한다고 할 때 그때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딥시크가 이번에 기술적으로든 어떤 비용을 인하시키는 거든 네. 뭐 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결국은 기존에 이제 그 개발됐던 AI의 모듈이라든가 뭐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원용을 했는데 네. 이 비용이 600만 달러로만 뭐 다 했다는 저는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문제는 항상 네. 학자분들의 의견을 좀 좀 중시하거든요. 네네네. 주말인가 그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 거를 제가 한 2시간짜리를 몇 번이고 봤는데 예. 그 교수님께서도 이런 비용으로 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네, 제가 뭐 기술적인 용어 이런 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데 문제는 그 브래드 거스너라고 하는 그 알티미터의 CEO신데 네. 1월 29일 날, 1월 예. 25일 날 딥시크가 딱 출연하면서 예. 시끄러웠는데 29일 날 CNBC에서 인터뷰한 거에 블릿 포인트를 제가 몇 개 갖고 왔어요. 네. 그분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리는 걸로 네. 하는 게 더 클리어할 것 예, 같아요. AI 성장은 계속 지속될 거다. 그리고 짧게 엔비디아가 지금 그 거품이냐 전혀 아니다. 포워드 P로 보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발생될 매출이라든가 이익 성장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실제 그 트레일링 P가 한 50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실제 앞으로의 매출이라든가 이익이 나올 걸 감안해서 보면 포워드 P라고 하는데 그게 한 20배에서 24배 정도밖에 안 된다. 엔비디아는 네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뭐 GPU 공급이 오히려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거다. 왜냐하면 딥시크이든 뭐든 간에 무료로 다 오픈소스 해버렸고 조금 더 싼 그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걸 미국 입장에서 보면 찬물을 끼얹은 걸 수도 있고 예. 우리 같은 유저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AI 시장 자체는 훨씬 더 가속화될 거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딥시크 기적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 이분 말씀은 오픈 AI가 2024년도에 제로 원 모델을 공개를 하면서 네. 그때 훈련 비용이 한 2천만 불 수준이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테크니션은 아니지만 그분 말씀에 의하면 연 컴퓨팅 그 연산 처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연베이스로 한 50%씩 점점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예상되는 수준이었고 결국 이게 AI 발전 과정 중에 어차피 있는 과정이다. 라는 좀 뭐 도도한 시각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반가운 게 저는 큰 그림을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브래드 거스너라고 하는 분이 애플이라든가 구글 아주 초기 때부터 투자를 하셔가지고 미국에서는 아주 정평이 나 있으신 분이에요. 네. 이 빅테크에 대한 인사이트가. 네. 실제로 이분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팟캐스트에서 뭐 젠수랑도 나오고 막 이런 식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AI에서 AI를 통해서 기업 실적이 지금 시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2022년 이후에 메타가 직원을 한 2만 2천 명 해고했다고 그럽니다. AI 도입을 하면서 AI가 대신한 것이죠. 그 기간 동안 매출이 2배 이상 상승을 하고 있어요. 메타가. 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네. AI 시장의 패권이 어디로 가든 저는 뭐 미국의 AI 시장 AI 패권이 뭐 뺏기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사실은 제가 자세한 말씀을 많이 계속해서 드리진 못하겠지만 이 AI 개발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쩐의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 딥시크에서 지금 내놓은 딥시크 하는 모델은 이 LLM 모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고 한국말로 뭐 이렇게 랭귀지 모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언어 갖고만 하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진짜 쓰고 있는 것 앞으로도 수요가 많아질 거는 AI 뭐 비디오라든가 뭐 그림이라든가 훨씬 더 연산의 양이라든가 속도가 더 오래 걸리고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네네. 그런 면에 그런 부분을 아직 터치를 못했습니다. 딥시크이. 그러면서 볼 때 뭐 미국의 AI 패권이 사라질까 또는 훼손이 될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는데 하여튼 딥시크 덕분에 이번에 딥시크 그 무료로 다 오픈 소스를 공개하니까 오픈 AI에서도 이번에 제로3 공개하면서 예. 일정 부분 또 오픈을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비용도 싸지는 거고 예. 유저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은. 그러네요. 결국은 AI 성장 자체가 훨씬 더 가속화할 거고 그렇게 되면 제가 오늘 엔비디아를 홍보하려고 오늘 나오는 자리는 아닌데 엔비디아의 GPU가 지금 시장의 90% 마켓쉐어를 갖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이 AI 인프라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기간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후라고 저는 보는데 그때는 미국 정부에서 이제 이 독과점을 조금 더 이제 억제를 하겠죠. 그럼 그때 또 대안이 되는 주식이 나올 것이고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주식은 지금 이미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3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일단 앞서 호가에서는 양시장이 좀 하락 출발 예상이 됐었는데 주말에 나온 소식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세부가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미증시도 약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라든지 아니면 주요 수출주들 좀 주가 행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외국인 매도 공세가 좀 굉장히 거셌거든요. 오늘 외국인의 매매 또 수급 상황까지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호가보다 조금 더 흐름이 안 좋네요. 지금 1.9% 하락 1.9% 하락 출발이고요. 2,467포인트. 코스닥도 1.5% 떨어집니다. 71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떨어집니다. 51,400원이고 SK하이닉스가 3.7% 하락으로 19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3% 떨어집니다. 34만 500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약세입니다. 106만 9천 원이고요. 현대차가 1.9% 하락합니다. 20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가 2% 하락으로 9만 9,500원. 지금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1.9% 하락입니다. 17만 6,200원이고요. KB금융이 약보합으로 9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가 1.7%, 2% 넘게 떨어집니다. 42,100원이고 네이버는 0.69%, 0.4% 상승으로 21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1.8% 떨어집니다. 7거래일 만에 지금 하락 전환한 모습이에요. 36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3.9% 하락합니다. 12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도 좀 떨어지네요. 에코프로가 3% 약세로 5만 9,1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8% 하락으로 29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도 3% 넘게 떨어집니다. 12만 2,500원, 그리고 삼천당제 3.5% 하락으로 17만 7,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클래시스도 3.6%, 3% 하락합니다. 5만 2,500원. 리노공업도 3.5% 하락으로 20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젤도 좀 떨어집니다. 23만 5,500원. 지금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락한 종목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753개, 상승하는 종목이 84개에 불과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한 종목이 1,347개. 상승하는 종목은 180개 정도네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나 종목들 보겠습니다. 일단은 LPG 관련주들이 좀 올라갑니다. 지금 흥구석유가 12%, 13% 급등합니다. 13,3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도 지금 10%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줍니다. 16,560원. 그밖에 지금 극동유화 1.9%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S오일도 0.8% 올라가면서 6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련주 내에서도 종목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히토리 관련주가 좀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 10% 관세부가 지금 WTO 중국 쪽에서는 제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 그러니까 이런 광물 쪽으로 이제 좀 보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쪽에서 지금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유니온이 8% 강세입니다. 5,450원, 유니온 머티리얼도 9.3% 올라갑니다. 2,410원. 그밖에 동국 RNS 4.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티플렉스도 4% 이상 올라갑니다. 3,140원. 다만 지금 이들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음봉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모두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876억 원 순매도고요. 기관도 824억 원 매도 우위.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1,605억 원 매수 우위고요. 코스닥 쪽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519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6억 원, 257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많이 올라갔네요. 14만 30전 상승한 1,46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이게 참 관세 이슈가 지금 보니까 미증시보다는 그 외 주변 국가들 미치는 영향이 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예.
안 좋네요. 지금 환율이 지금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전일 대비 16원이 또 뛰어버렸는데 68원 거의 69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아까 이 대표님께서 이제 딥식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테크니션은 아닙니다라고 하신 것이 어떤 공학적인 의미에서의 테크니션이라 말씀하셨고 저는 또 기술적 분석가를 차티스트 내지는 테크니션이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테크니션 차원에서 환율은 저항선이 열려버렸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다우나 S&P 500이 하필이면 이렇게 이중천정이라고 할 만한 전고점 근방에 와서 급락이 나오는데 핑계는 관세예요. 이게 좀 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좀 이번 이 변동성이 이번 이 조정이 조금 이렇게 깊어질 수도 있겠구나 싶은 데다가 이 외국인들이 또 냄새를 맡았는지 지난주 금요일에 엄청 팔아졌겠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뭐 아까 이렇게 동시효과에서 정민님께서 이렇게 종목별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주식 조금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흥구석유 이런 게 뛴다. 할 거 없다는 장이란 얘기죠. 그런 종목들이 꿈틀거린다는 얘기는 조금 이렇게 힘든 장을 좀 또 맞이하네요, 정초부터. 그러니까 참 트럼프가 안 좋게 해석하면 잔인하기도 하고 시장나 신경 안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미국 시장만 신경 쓰는 사람인 거죠. 미국만 미국 신경 시장만.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반응을 보면 달러가 왜 오르겠습니까? 기축통화니까. 물론 기축통화니까 오르는 것도 있겠죠. 네.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가 다 지금 미끄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성장률만 봐도 미국 성장률이 아까 예. 계속해서 강조드렸지만 네네. 3%대를 구가하고 있고 네네. 다른 나라가 지금 1%대도 안 되는 캐나다만 해도 0.4%인가 그렇더라고요. 멕시코는 그러니까 분기 성장률이 오히려 마이너스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다른 나라들은 좀 쉽지 않겠다는 네. 말씀이 이제 그런 걸 내포하고 있었는데 예. 좀 씁쓸한 현실이죠. 실제로 미국 GDP 같은 경우는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2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소비 자체도 좀 견조한 거죠. 굉장히 견조하게 예. 나왔죠. 예. 네. 그 내용을 좀 그래프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럴까요? 같아요. 예. 네. 1월 30일 날 GDP 성장률 나왔습니다. 네. 분기 GDP 성장률 연율화해서 2.3% 나왔고 그게 2024년 풀이어로 4분기가 나왔으니까 2.8%예요. 2023년도에 2.9%, 2.8%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거의 2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좀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GDP라는 걸 경제학적으로 구분해 보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으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 오른쪽 그래프가 잘 보여드리는 것인데 소비가 2.8% 성장을 했고 소비를 자세하게 좀 다시 보면 네. 그다음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네. 하는 게 우리가 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소비 추이를 얘기할 때 리테일 세일즈라고 해서 소매 판매를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 소비의 한 3분의 1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네. 이 소매 판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잡화점 가서 이런 제품 사는 걸 소매 판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는 머리 깎을 때 미장원 가서 계산하는 게 서비스 지출. 네. 네. 뭐 병원 가서 진료받아서 서비스 지출. 이런 것들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소매 판매를 다 포함해서 보여주는 게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PC예요. 예.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 네. 그러니까 FMC에서 물가도 PC 물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PC 물가가 지난 2024년 4분기까지 1.9, 2.8, 3.7, 4.2예요. 소비가 갈수록 세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걸 연율화하면 4, 4, 16 거의 16%, 17%씩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단순 비교만 해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지표는 잘 소개가 안 되는데 Real Final Sales of Domestic Product이라고 해서 네. 국내 그 민간 구매자에 대한 최종 소비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지난 3분기 3.2% 나왔어요. 굉장히 높은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디스포서블 인컴 오늘 제가 자료를 준비하진 않았지만 네. 가처분 소득이라든가 예. 인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미국 성장률은 뭐 계속해서 버티고 있고 다시 좀 복귀를 해서 미국만 나홀로 상승하는 그러니까 이걸 믿고 트럼프가 좀 잔인하게 이런 정책들을 펴는 것이죠. 그래서 좀 한국 사람으로서는 씁쓸하지만 또 뭐 아이러니컬하지만 미국에만 투자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네. 조금 네. 그러니까 자금 쏠림도 미국 쪽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 내에서도 종목별로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봐야겠네요. 중요한 예. 말씀을 두 가지 해주셔가지고 예. 지금 예. 2024년 말 기준으로 2020년
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2022년인가 팬데믹 이후니까 2020년이겠네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전 세계 주요 지역 미국, 유럽, 아시아, 일본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어떤 하우스에서 그 수치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지난 4년 동안 그 주요 4개 자본시장으로 이렇게 쏠렸던 자금의 양이 얼마였더냐를 보니까 정확하게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1,092빌리언 달러였고요. 나머지 미국을 제외한 일본, 중국, 유럽 간 게 342빌리언입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비중으로 따졌을 때 퍼센트로 봤을 때는 퍼센트도 퍼센트지만 예.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아, 손으로. 그래프가 예, 없으니까. 예, 예. 20년부터 24년까지 미국으로 자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예. 나머지 지역으로는 이렇게 해서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오히려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자금 유입 속도는 기울기 자체가 가팔라진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방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거나 제가 전 세계 투자자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금 쏠림이 미국으로. 예.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설명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올해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지난 2년 동안 빅테크 소위 M7 위주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었지 않습니까? 예. 2023년인가로 기억합니다만 S&P 500이 거의 3분의 1을 M7이 끌어왔다고 하니까 그래요. 네. 네. 이제는 그런 추이가 조금 이제 막을 내릴 것 같다는 느낌이 예. 듭니다. 올 연초에 S&P 500의 업종별 지수를 보니까 뭐 띄워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S&P 500이 지난 금요일 현재로 2.7% 올랐습니다. 네. YTD로 연초 이후에. 그런데 S&P 500의 이퀄 웨이트로 하는 게 3.43% 올랐어요. 그러니까 S&P 500 같으면 시가총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7의 비중을 더 많이 반영을 하는 것이고 S&P 500의 이퀄 웨이트라고 하면 모든 종목들을 동일한 비중으로 갖고 가는 거니까 M7과 다른 종목들을 비교할 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연초 들어서 지금 S&P 500의 이퀄 웨이트이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세한 그 업종을 일일이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지만 지난 2년 동안에는 거의 통신 서비스하고 테크만 주로 많이 올랐단 말이죠. M7이 네, 속해 네. 있는 빅테크가 속해 있는. 그런데 올해 S&P 500의 11개 업종을 쭉 보시면 뭐 이미소비라든가 산업재, 유틸리티, 통신 서비스, 소재, 헬스케어 이런 애들이 S&P 500보다 더 2배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시장의 상승의 폭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 다시 말하면 빅테크 또는 M7의 집중도가 이제 예.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주변 종목으로까지도 덜 하고 확산이 있다는 될 얘기입니다.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뭐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앵커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많이 올랐잖아요. 아, M7이. 빅테크들. 예. 엔비디아가 지난 2년 동안 뭐 계산하기 나름이긴 한데 많은 곳은 900% 오른 걸로 나오고 적은 곳은 600% 오른 걸로 나오더라고요. 지난 2년 동안 예. 그 정도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충분히 있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지금 140불 가까이 갔다가 지금 120불대로 떨어져 예. 있는데 네, 네. 뭐 꼭지에서 사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예. 그동안에 거의 뭐 700% 올랐던 거에 비하면 이거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리더십을 잃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예. EPS 성장률 자체가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도 그 바트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 브로드컴을 넣어서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리더십은 갈 거라고 보지만 이 주가 상승의 이 감속은 분명히 할 거다. 그래서 올해부터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전략은 좀 배분, 분산을 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예. 네. 그 공학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그런 부분은 전혀 뭐 못 쫓아갑니다만 그냥 직관적으로 이번에 딥시크가 그렇게 나오면서 우리 고사양 제품 안 썼다, 고사양 칩 안 썼다, 말인즉슨 이제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까보겠다는 건데 그쪽에 중국 딥시크 쪽에 그 얘기를 갖다가 그대로 뭐 인정을 해준다면 물론 대만은 우리 안 쓸 거야 딥시크 이제 미국 눈치 보는 거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 딥시크의 출현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이 비용으로 그리고 이 정도의 칩만 가지고도 데이터 센터 없이도 우리 이 정도까지 만들어내서 하는 얘기가 제 일감은 야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가 칩 팔면서 그 80, 90% 마진 남기는 세월은 좀 이제 좀 세상은 좀 힘들어지겠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좀 긴 안목에서 보면 저도 앵커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아유 씨, 니케이도 2% 넘네요 낙폭이. 그리고 달러 핸드 결국 BOJ
금리 인상에도 인상했다고 불구하고 좀 달러인 환율 엔화 강세 쪽으로 가나 싶었더니 결국 끌려서 다시 또 155엔 또 중반으로 또 끌려 올라옵니다. 그나마 우리 환율 이렇게 16원 이상 뛰고 지수가 2.3% 가까이 빠지고 양대 지수가 그런 와중에 채권 시장은 생각보다 잘 버티네요. 네, 그러니까 매크로를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빅테크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외 섹터를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디를 봐요? 사실은 예.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예. 지난번에 제가 사실 첫 출연이라 좀 예. 긴장을 예, 해서 예. 트럼프 때 예, 어디를 예. 줄래 그 답은 못 드리고 제가 가서 좀 그러니까, 아쉬웠는데 예.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금융 부문 금융. 그리고 산업재, 인프라, 유틸리티 관련한 네. 산업재 그리고 중소형을 좀 중요시하게 보셔라. 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금융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은행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희는 사실 은행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전통적으로 별로 이렇게 투자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올해 이제 IPO 시장이라든가 네. 프라이빗 마켓이라고 하죠. 예. 프라이빗 에쿼티, 프라이빗 뎃, 네. 사모사채, 뭐 사모 예. 주식, 예. PE 하우스 우리가 보통 왜 M&A 같은 거 하는 그런 쪽에 실제 포트폴리오에 그런 쪽을 투자하는 ETF를 투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연초유 상승률도 꽤 괜찮은 편이고요. 예. 그렇게 한 4-5가지 다시 정리해드리면 금융 중에 이제 IPO라든가 사모시장에 투자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산업재, 인프라 투자 관련한 그리고 이제 중소형 요 한 서너 가지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욕을 먹을 각오하고 요 말씀을 좀 드리죠. 예, 예. 지난 2년 동안 저도 마찬가지고 그 빅테크에 또는 뭐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나 투자에 일가견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네. 제가 SNS를 봐도 이럴 때 항상 나와요. 부자 되고 싶으시죠? 뭐 내가 지난 2년 동안 넣었는데 몇 배가 뛰었잖아요. 뭐 이런 게 엔비디아로 얼마 나옵니다. 벌었다.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뭐 투자자분들 그동안에 엔비디아 넣어서 뭐 10배 드시고 뭐 하셨을 거예요. 본인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그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산, 배분 이런 게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딥시크 쇼크를 소화하고 나니 이번엔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악재로 작용합니다. 국내 증시 장 초반부터 지금 2%대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47% 하락하면서 2,500선 반납하면서 2,455선이고요. 코스닥도 2.5% 하락 중입니다. 710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대거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589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기관도 2,000억 원 가까운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3,534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는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836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52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407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일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상승하는 업종이 좀 적습니다. 이 가운데 가스와 무역회사 판매 업체 쪽 그리고 복합 유틸리티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요. 전기 장비와 우주항공과 국방 그리고 전기 제품 쪽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 무역 전쟁 관련 수혜주들이 강세 기록 중입니다. 우선 대표적인 수혜 섹터죠. 히토류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기존 관세 10%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에 미중 무역 분쟁이 앞으로 심화할 경우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테마로 히토류주가 꼽히고 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삼화전자가 10%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 3,485원. 유니온이 12.8% 급등하면서 5,7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9.3% 강세 기록 중입니다. 그밖에 세노텍이 4.7%, 동국 RNS도 5.46%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관 업체들도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동양철관이 7.53% 강세, 넥스틸이 4.58% 상승하며 거래가 9,380원입니다. 하이스틸도 1.2% 오르며 현재 거래가 2,955원이고요. 그밖에 이렘이 0.58%, USD가 0.2%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딥시크 관련주들은 오늘도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GRT, 딥시크 서버 운영에 필요한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장 초반부터 바로 상한가입니다. 5,530원. MK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사들인 중고 장비를 중국 내 중소반도체 기업에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20% 가까운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1,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마음 AI는 딥시크 기반의 온프레미스 LLM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주목받았는데 현재 3.29% 반락하면서 거래가 22,050원. 반면에 플리토 같은 경우에 바이두 같은 중국 업체의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관련주로 엮이는데요. 오늘도 1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23,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YC가 9.4% 약세로 1,200원대고요. 테크윈이 7.59% 하락합니다. 42,000원. YC캠 오늘 크게 빠집니다. 10.45% 급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18,930원 보여주고 있고요. 그밖에 오로스테크놀로지가 6.19%, DI까지도 7.46%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우리 증시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코스피가 23% 하락했었기 때문에 장중에 저점을 어디까지 낮출지 지켜보시면서 환율과 수급 상황까지 체크하시고 신중하게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서학개미는 지난주 모든 종목에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먼저 4위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실적 부진에도 주가가 계속 올랐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가 성장성에 대한 믿음을 심어준 점이 주가를 떠받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테슬라의 주식이 더 이상 기업의 이익과 매출 수치가 크게 중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건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라고 짚었는데요. 또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크죠. 이에 서학개미가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3위와 1위 모두 엔비디아 관련 종목인데요. 지난주 중국 딥시크발 충격으로 엔비디아는 하루에만 무려 17% 폭락했습니다. 그 다음날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지난주 대부분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딥시크의 AI 모델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 특히 엔비디아를 위협할 거란 우려가 커지자 저가 매수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2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수익률을 3배로 따르는 엑소엑셀입니다. 반도체주의 대표주자인 엔비디아가 크게 빠지자 지난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충격도 만만치 않게 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9% 넘게 폭락했는데 이는 작년 9월 3일 급락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이에 서학개미는 이 종목에도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한편 딥시크발 쇼크가 단기 영향에 그칠 거란 시각도 있는데요. AI 기술 스택에서 하부 구조와 반도체 등을 여전히 미국이 장악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투매에 동참하기보단 공포 구간을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는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에 대해 오펜하이머는 이제는 애플에서 잠시 물러날 때라며 투자 의견의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애플이 향후 최대 18개월 동안 아이폰 판매 전망이 약하고 AI 혁신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애플은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긴 했으나 부진한 아이폰 판매로 우려를 자아내는 상황이죠. 특히 중국에서 아이폰 매출은 1년 전보다 11.1% 감소했는데요. 이에 분석가들은 앞으로의 아이폰 성장에 있어 두 가지 도전을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애플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 내에서의 경쟁 심하고, 둘째는 단기 기기 교체를 가속화하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부진과 생성형 AI 앱의 부족인데요. 그러면서 기존 목표 주가였던 $250를 삭제했습니다. 다음으로 팔란티어입니다. 내일 드디어 실적 발표를 하죠. 지난 1년간 무려 420%나 폭등했는데 트럼프 수혜주로 부상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기업과 정부의 AI 투자 지출 확대가 팔란티어의 수혜 전망을 지지한다고 분석했는데요. 2024년의 상승세를 넘어 2025년엔 더욱 큰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선제적인 AI 기술 도입으로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이 많은 기업들에 사용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이를 통해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이 향후 수년간 $10억 이상의 매출 증가를 누릴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스타인은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를 통해 견고한 성장 펀더멘털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탄탄한 가입자 증가세를 고려할 때 올해에도 두 자릿수 가입자 증가율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요. 아직 보급률이 높지 않은 국가들도 있지만 광고 요금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의 라이브 이벤트 전략도 매력적인 시장 발굴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목표 주가를 기존 $975에서 $1,200로 크게 상향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항공 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고 또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는 물론이고 관련 기업들이 기술 개발 또 발사체 발사에 주목하면서 최근 우주항공 관련주에도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 업종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정 연구원님 오늘 같은 날 이거 무슨 시장이 진짜 폭탄 맞고 있는데 여기서 업종 분석, 종목 따질라니까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럴 때 공부해놔야죠. 뭐. 네. 예. 취임사에서 참 화성에 성적이 꼽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주항공 관련 기업 주가 또 이렇게 또 들썩거리기도 했고, 자 이제 원래 이제 우주항공 시장 본격 개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쪽 업종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전망해 주시면요. 실제로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실제로 당선이 확정되면서 예.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우주항공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들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선 많이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행정부 1기 때 이미 자국의 우주 산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우주군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있는 다양한 우주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이제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 다만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면서 그와 관련된 투자가 좀 미진한 것은 아니었지만 좀 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여러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개발 속도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 다시 트럼프 행정이 2기로 들어오면서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중심으로 또 민간 기업들이 좀 그런 개발의 속도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간 기업들의 수혜가 이어지면서 이 또한 전 세계적인 추세로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스타링크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저궤도 위성을 2019년부터 지금 쏘아 올렸고 뭐 이르면은 스페이스X 그 스타링크가 3월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서요? 네. 먼저 지금 시청자분들을 예. 위해서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해서 좀 예, 말씀을 네, 드리면 네, 네.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통신 3사 있잖아요. 예. SK, KT, LG처럼 이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스타링크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서비스. 네, 근데 다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기존에 있는 지상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위성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그 인터넷 서비스 업자가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 게 이르면 3월 스타링크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런 의미로 스타링크가 도입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란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지역 할 것 없이 다 서비스를 하고 있고 가까운 나라로는 일본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 몇 년 전부터 서비스를 타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주파수 대역을 할당함에 있어서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검토 과정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딜레이가 됐는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잘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3월 늦어도 2분기 중으로는 서비스가 런칭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또 지난 2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제 애플 최근에 그 진행된 iOS 18.3 업데이트에서 그 스타링크의 D2C 위성통신 기능을 탑재했다라고 보도했는데 이 D2C 기능이라는 게 좀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 D2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스타링크가 인터넷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터넷 통신 서비스 제공 네.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언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국내에 있는 통신 3사들에게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좀 포션을 가져갈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실제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를 실제로 보시면 이게 어떤 형태냐면 저희는 지금 현재 통신 서비스를 쓰면 휴대폰 단말기에 바로 서비스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데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중계기가 필요해요. 안테나가 필요한 거죠. 아. 그러니까 저희가 왜 스카이라이프 그 TV 같은 걸 보면 옥상에다가 옥상에다가 안테나를 설치를 하고 선으로 연결해서 TV를 수신하잖아요. 뭐 요즘도 그렇지만 뭐 네. 과거에 아파트에 그렇죠. 베란다에 전부 네. 다 하나씩 달고 있었잖아요. 네. 네. 스타링크도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안테나 수신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그때 인터넷이 안 돼서 스타링크 도움을 받았다는 게 결국은 그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보면 안테나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아, 볼 수 있어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점이 있냐면 이동 통신에 대한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 통신 약점이 있다는 건 저희가 안테나를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이렉트 투 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계기를 거치지 않고 위성에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어허.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되고 도입 있다. 단계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타링크 입장에서도 많은 기기들과 호환을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삼성 갤럭시 24부터 조금씩 이걸 도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관계인데 네. 애플이 이번에 iOS에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애플도 스타링크와 협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보도가 블룸버그에서 나온 상태이고 아직까지 애플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은 없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애플이 iOS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계기 없이 이용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중계기 없이 이용이 되는 거고 물론 이게 국가별로 이게 스타링크도 직접적으로 애플과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 자국에 있는 통신사인 T-모바일이라는 기업과 네네. 같이 해서 지금 애플에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만 들어도 저 같은 뭐 문과충은 놀랍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그 진화 속도가. 네. 아니 근데 이게 뭐든지 혼자는 독식은 또 허용 안 하는 게 세상사인데 이게 스페이스X 그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만 이 저궤도 위성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굽니까 그 마크 베조스 마크란다 제프 베조스 그게 블루 오리진도 이쪽으로 그게 카이프인가요? 맞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아마존이 가입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아마존이 카이퍼 예. 프로젝트. 예.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는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기업도 가지고 있고 아마존이라는 기업도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예. 아마존이 하는 게 이제 가이퍼 프로젝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가이퍼 프로젝트도 말씀 주신 대로 스타링크와 하는 것 같이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을 이제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스타링크보다는 아직까지 발사된 위성 숫자나 사업의 진행 속도가 좀 더디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이 여기 또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많이 좀 뛰어들고 있는데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보셔야 되는 게 과거에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이라고 하면 미국과 소련, 지금 현재 러시아죠. 예. 이 두 국가가 굉장히 양강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2000년대 넘어오면서까지 그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2010년대로 넘어가면서 중국이 자국의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압도적인 이제 투자 비용을 집행을 하면서 네. 기술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자신만의 어떤 우주 정거장을 개발한다든지 어허. 달 탐사를 진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말씀 주신 자국의 적에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한다든지 이러한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성 통신망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떤 군사적인 용도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러시아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우주 개발 좀 투자에 좀 주춤하게 되면서 사실상 지금 현재는 미국이 가장 앞서 나가 있고 그 뒤를 중국이 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형세. 이렇게 판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최초의 그 인공위성 스푸트니크가 저 소련 거죠? 맞습니다. 1958년, 59년에 이제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게 예. 소련이었고 그 뒤에 이제 미국이 또 발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했고 맞습니다. 미국이 한 대 그때 벙 쪘었고 네. 근데 요즘 그 러시아는 옛날 그 구소련만큼 안 되나요, 그쪽이? 사실상 이제 구소련만큼의 우주 개발에서의 힘을 잃은 게 지금 러시아는 또 전쟁 중이기도 하고 자국의 경제 상태가 좀 네.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예. 우주 개발에 있어서 많이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게 원래는 과거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미국과 러시아가 좀 같이 우주 산업, 우주 개발을 하던 부분도 있었는데 네. 이게 전쟁이 터지면서 사이가 많이 틀어지면서 같이 하고 있던 부분들도 러시아가 좀 많이 어떻게 보면 퇴출됐다. 그러니까 좀 빠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전 세계 프로젝트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가 조금 많이 밀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니까 적에도 위성 통신 자체도 뭔가 좀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경쟁 자체가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는 것 같은데 뭐 중국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배경을 좀 보셔야 되는 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상대적으로 주요국 대비해선 더딥니다. 물론 자국에도 기술 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예. 이게 더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지상 통신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어요. 네네. 지상통신. 예. 그러니까 이제 땅이 넓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넓은 땅에 지상망을 깔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이 낙후된 지역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이 워낙 좁고 그리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상 통신망이 굉장히 잘 깔려 있어요. 예.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딜 가든 간에 이제 통신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성 통신망에 들어왔을 때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게 군사적으로도 봤을 때 이게 저희가 뭐 좀 더 위성 통신망보다는 오히려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위성 통신과 관련했을 때 스타링크가 국내에 들어오면 아마 B2C로 들어가기보다는 B2B 형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는 비행기나 배를 탔을 때 저희가 통신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도 이제는 인터넷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B2B 영역에서의 서비스로 아마 국내에 도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행기 와이파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와이파이가 예. 기존에 되는 거는 그것도 위성통신망이긴 한데 적게도 위성통신망이 아니라 정직에도 위성통신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 퀄리티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뭐 겨우겨우 문자나 메일 조금씩 주고받을 수 있었던 거를 이제 위성통신망, 적게도 위성통신망이 들어가게 되면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한다든지 오. 카카오톡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서비스망이 크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주 항공할 것 같으면 일단 떠오르는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 거기가 저 뭡니까 우리 뭐 누리호 같은 거 다 그쪽에서 발사체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쪽 어때요? 이 한화 에어스페이스 무슨 한화 시스템 이런 쪽 우리 국내 조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제 국내 시장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 주신 대로 한화그룹이 우주산업에 굉장히 좀 많은 네.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한화 같은 경우에는 주한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 시스템 네. 그리고 몇 년 전에 인수한 세트레가이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기업들이 한화그룹 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우주산업에 좀 몸담고 있기도 하고 또 우주산업이 방산업종에서 봤을 때 네. 신사업으로 많이 여겨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그룹뿐만 아니라 국내 방산 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연관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로켓 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ICBM 미사일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기도 예. 하고요. 그리고 위성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인 용도로 막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방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하나그룹이 있습니다.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누리호를 중심으로 하는 네. 발사체 개발, 우주 로켓 쪽 개발에 많이 이제 포션을 담고 있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성 개발에 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트럴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 시스템 같이 이제 관측 위성 개발에 많이 힘을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주 로켓 개발, 그리고 위성 개발, 위성 서비스, 그리고 지상 장비까지 이렇게 우주 좀 밸류 체인을 좀 아우르는 지금 사업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우주항공 산업 자체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좀 속도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로 지금 다른 국가들이 지난해 총 261번 쏘아 올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올해 예정되어 있는 건 어떤가요? 먼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예. 우주 로켓 발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 우주 개발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치열한 형국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서부 개척 시대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깃발을 먼저 꽂는 사람이 그 영역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발사를 하고 있고 그 중심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 압도적인 숫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 같은 기준으로 261번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년 대비 18%나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따라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고는 있는데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그러니까 2023년에 한번 발사를 했고 그리고 작년에는 발사가 없었지만 올해 4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누리호 4차 발사. 그래서 누리호 4차 발사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중형 위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위성까지 이제 쏘면서 우리 위성을 우리 로켓으로 발사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심에서 과거와 또 1, 2, 3차와 다른 점은 뭐냐면 1, 2, 3차까지만 해도 국가 중심의 발사가 이루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누리호 발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주관을 했는데 4차 발사부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해서 발사를 하게 됩니다. 차이가 그러니까 있네요. 정부 주관에서 발사해서 이제 민간 주도의 발사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발사체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민간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어떤 네. 산업의 성장 속도, 산업의 성장 동력도 확실하게 좀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관련주 중에 하나 뭐 나오던 이름이 보이던데 루미르? 네,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죠. 네 맞습니다. 뭐 하는 업종 회사입니까? 제가 그 세트레가의 하나 시스템, 루미르 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아, 자세히 예, 설명을 예, 드리면 예. 저희가 우주 로켓 발사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주 로켓 발사를 왜 하냐면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요.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지구 궤도에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네. 위성을 왜 쏘아 올리냐? 위성이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역할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스타링크처럼 통신의 역할을 할 수도 네. 있겠지만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관측 위성의 역할을 해요. 관측. 네, 관측 위성이란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주에서 CCTV를 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 궤도에 떠 있으면 지구를 계속해서 돌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리 법칙에 의해서 좋으나 싫으나 돌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관측 위성 CCTV를 달게 되면 우리나라만 관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위성으로 아하. 다른 나라도 관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CCTV로 찍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우리나라를 왜 찍어 이렇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물리 법칙 때문에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돌다 보니까. 네, 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많이 활용이 되냐면 군사적인 용도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한 번씩 뉴스 같은 데 보시면 북한의 핵 개발 시설이 뭐 움직이고 있다 아니면 뭐 그런 게 움직임이 포착됐다. 예, 예. 그게 예, 다 어떻게 맞아요. 되냐면 미국의 관측 위성으로 다 그걸 다 보는 전부 거예요. 그 자료 사진 보면 위성 사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바로 관측 위성의 역할이고 이게 국내에서 관측 위성 그 개발이 좀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조금 있는 편입니다. 예. 물론 미국과 유럽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뒤처진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앞서 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가 뭐 세트레가이, 하나 시스템, 루미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측 위성을 제조하는 기업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측 위성 시장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전쟁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관측 위성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론 재래식 무기에 대한 니즈도 많아서 국내 방산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이 이후에는 좀 더 관측 위성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국내에서 이 같은 세트레가이나 루미르 같은 기업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뭐 순간적으로 헐빛 지나갔습니다만 초고해상도 네. SAR? 맞습니다. SAR이 뭐 사 위성이라고 해서 예. 이게 레이저를 발사를 해서 위성 이미지를 포착하는 거거든요. 레이저를 그게 쏘아서? 예, 그러니까 가시광선으로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밤이 되면 안 보이잖아요. 예. 근데 밤이 돼도 보일 수 있게 레이저를 쏘아서 이걸 이미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밤낮 할 것 없이 위성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사 위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디 수요는 주로 어느 쪽이에요? 군사적인 용도인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수출용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내에 이제 많은 수요가 있긴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레퍼런스를 쌓을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이제 수출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관측 위성의 어떤 전망입니다. 지금 체크해 보니까 작년 10월 21일 상장인데 어쨌거나 개장하고 나서 뭐 장중 고점을 19,180도 찍었습니다만 지금 한 7,500원대까지도 갔다가 만원. 현재 지금 아직까지 뭐 숫자는 잘 안 나오지만 포텐셜은 있다고 봐도 됩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네.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면서 전쟁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좀 더 관측 위성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관측 위성의 수요를 이어지는 거를 실제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결국에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최선호주 좀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최선호주는 예. 국내에서는 사실 관측 위성을 제일 잘 만드는 세트레가이라 말씀을 드리고 세트레가이. 싶어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트렌드에서 이제 이어지는 이제 기업 중 하나가 세트레가이인데 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위성을 많이 만들 레퍼런스도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자사가 운용하는 위성을 발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관측 위성 시장에서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 내용 잘 그래요.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양시장 좀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들 현선물에서 좀 매도하는 규모가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지금 소나기는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소나기. 딱히 뭐라고 참 이런 장에서는 다들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는 그런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